규영이 낯선 요양병원의 복도 끝에서 강성욱과 마주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야윈 여인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던 그가 규영의 시선과 부딪히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자기, 저 여자가 누구야? 강성욱이 빠르게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규영아,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규영이 한 발짝 물러서며 쏘아붙였습니다. 지인 병문안이라며.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앉아있는 게 병문안이야? 흠잡을 데 없던 예비 신랑에 가면 뒤에는 대체 어떤 얼굴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가족을 지우고 인생 최대의 도박을 건 규영의 결혼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햄버거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 손님 대부분이 빠져나간 뒤라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천장의 형광등만 윙윙거리며 세 사람의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케첩 묻은 손가락을 냅킨으로 꼼꼼히 닦으며 김무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 던진 질문의 무게를 아이는 아직 모르는 듯 했지만 김무진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좋아하는 사이였어요? 한결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학교 숙제의 답을 확인하듯 궁금함 외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물음이 김무진의 가슴을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건지. 김무진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한결에게로 가져왔다가 결국 아무 곳에도 두지 못하고 허공에 떠있는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정우가 숨을 죽인 채 콜라 빨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끼어들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김무진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박정우는 놓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무진이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결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한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습니다. 흥식 아저씨가 그러는데 옛날에 아저씨가 우리 엄마 좋아했대요. 엄마도 아저씨 좋아했대요. 엄청 좋아했다고. 김무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흥식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했는지 어디까지 말한 건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8살 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김무진이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그건 흥식 아저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옛날에 같이 일한 적은 있지. 한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같이 일만 했어요? 진짜요? 그런데 왜 아저씨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김무진이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8살 아이가 그 미세한 동요를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이미 눈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김무진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든 것까지 그 작은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가 급하게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결이야, 이 햄버거 맛있지? 아저씨가 하나 더 사줄까? 감자튀김도. 한결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뒤 다시 김무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결의 입가에 묻은 케첩 자국이 그 야무지고 또렷한 눈빛과 대비되어 가슴이 시렸습니다. 어른들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에 닿은 아이의 체온이 8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면, 아니 자기 아들일 거라는 확신은 이미 굳어 있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김무진은 한결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아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피부과 진료실에 불이 꺼지고 규영은 병원 로비 한쪽 소파에서 강성욱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웨딩홀 하객 명단이 빼곡하게 적힌 수첩과 예식장 팸플릿, 드레스 카탈로그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강성욱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반듯하고 단정했습니다. 강성욱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규영아, 우리 쪽은 120명 정도 잡았거든. 삼촌네 외가 쪽까지 합하면 그 정도야. 네 쪽은 어때?
규영이 펜을 돌리며 답했습니다. 적게 잡아야 해. 많아야 30. 강성욱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20명과 30. 2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하객 수보다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지. 오히려 편하잖아. 규영은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벌도 외모도 집안도 매너까지. 이 남자에게서 흠을 잡으려 달려드는 건 제 발등을 찍는 격이라 여겼습니다. 결혼을 저울질하면서 인성 따위는 볼 것도 없다고 했던 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죽었다고 속인 것도 장훈태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운 것도 이 결혼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규영이 좌석 배치도를 펼치며 시어머니 쪽 친척을 확인하는 사이 강성욱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강성욱은 별것 아니라는 듯 화면을 흘깃 보더니 빠르게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작이 자연스러웠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연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규영의 눈은 이미 스쳐 지나간 그 화면을 잡아챘습니다. 알림창에 낯선 병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도 피부과도 아닌 처음 보는 이름의 병원이었습니다. 규영이 시선을 수첩에 고정한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거야? 강성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광고 문자야. 요즘 성형외과에서 많이 오잖아. 규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감이 분명히 스쳤지만 확인할 근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은 결혼 준비가 급했습니다. 강성욱은 규영이 고른 드레스 시안에 감탄을 쏟고 부케 꽃 종류까지 기억하며 챙겼습니다. 완벽한 예비 신랑의 티 하나 나지 않는 미소. 규영은 그 미소를 믿고 싶었고 잠시 스쳤던 의심을 애써 삼켰습니다. 그런데 삼킨 것은 사라지지 않고 목 안쪽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규영이 팸플릿을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혼주 드레스는 내가 골라도 되지. 강성욱이 규영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네 안목을 내가 어떻게 이겨. 규영이 입꼬리를 올렸지만 잡힌 손끝에서 전해지는 강성욱의 체온 아래로 아까 그 화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이 따뜻한 손이 방금 전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규영의 촉은 벌써 가늘게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성욱은 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는 11시를 막 넘기고 있었습니다. 규영아, 나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규영이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데? 강성욱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답했습니다. 거래처 쪽이야. 급한 서류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규영은 알겠다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거래처 서류라는 말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바쁜 사람이 밤에 일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규영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한참 올려다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낮에 본 그 병원 이름이 어둠 속에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규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한 번 걸린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성욱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다녀본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갔고 강성욱의 얼굴에는 규영 앞에서 보여주던 여유로운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양손의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와 있었고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강성욱은 엔진을 끄고 잠시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그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무거운 한숨 하나를 가슴속 깊이 삼킨 뒤에야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는 공간에 야간 근무 간호사 한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자주 오는 방문객에게 보내는 익숙한 인사였습니다. 강성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5층 복도 끝 병실.
문 앞에 선 강성욱은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힘없는 기침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강성욱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낮에 규영 앞에서 보여주던 매끈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무겁고 날 것 그대로의 얼굴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강성욱이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여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앙상한 쇄골과 손등의 주사 자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성욱은 침대 옆 의자에 소리 없이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손에 힘을 주면 부서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규영 앞에 서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았을 처음 보는 진짜 표정이 그의 얼굴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규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으며 목소리를 한 톤 높여 단정하게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빈틈없었습니다. 규영아, 예단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규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내뱉었던 거짓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규영은 빠르게 머릿속을 굴렸습니다. 아버지 기일, 어머니 기일. 날짜를 대야 할까 아니면 둘이 뭉실하게 넘겨야 할까? 1초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규영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기일에 맞춰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크게 하진 못하지만 빠뜨리진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제사까지 챙기느라 고생이 많네. 기일이 언제야? 시기가 겹치면 결혼 준비하면서 바빠질 텐데. 규영의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날짜를 물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3초만 뜸을 들어도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영은 이를 악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가을이라 아직 여유가 있어요. 어머니 기일은 봄이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구나.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안 어른들이 도와줄 테니 걱정 마. 규영은 감사하다고 짧게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자신의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배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훈태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워 상견례를 넘긴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건 생각지도 못한 구석이었습니다. 방금 즉석에서 지어낸 가을과 봄이라는 기일. 나중에 시어머니가 달력을 뒤져보면 구체적인 날짜를 다시 물으면 규영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가는 자신이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가난하고 어지러운 원가족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으니까요. 규영은 옷장에서 블라우스를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다림질 아래 주름이 깨끗이 펴지듯 거짓말의 주름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펴질 거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미를 내려놓은 뒤에도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규영의 얼굴은 완벽하게 관리된 피부 아래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규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닿기도 전에 방금 전 시어머니 목소리의 잔상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집을 나간 지 며칠째 한석중은 허름한 여관방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 빈 소주병 2개, 접어둔 이불 하나가 전부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도 간간이 섞여 들었습니다. 한석중은 몸을 일으켜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에 정신이 잠깐 돌아왔지만 곧 다시 흐려졌습니다. 딸에게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한 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 대역까지 세워가며 자신을 지운 규영의 얼굴이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겹쳐 보였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창피하면 죽을 때까지 다신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지금 이 여관방에서 지독하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석중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한참 뒤적이다가 결국 한규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한석중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호야, 아버지다.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당장 급한 돈이 좀 필요해서. 한규호가 짧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도 드렸잖아요. 한석중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번엔 진짜 사정이 다르다. 여관비도 석 달이 밀리고 당장 밥도 못 먹고 있어. 한규호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못 드려요. 이번엔 진짜 안 됩니다. 한석중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야, 한규호. 네 아버지가 밥을 못 먹고 있다는데 아들이라는 게 고작 그런 거야? 네 아버지를 굶겨 죽이겠다는 거야? 한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가늘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번 돈인지 아버지도 알잖아요. 그 돈으로 밥 먹고 여관비 내고. 그게 맞는 건지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석중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규호야. 규호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한석중은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단호함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돈을 건네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한 선을 긋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에 한석중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한석중은 주머니를 뒤적여 남은 지폐를 세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여관비가 밀린 채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한석중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한석중은 주머니에 돈을 다시 쑤셔 넣으며 이마를 유리창에 기대고 비가 흘러내리는 좁은 골목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이 나라에서 한가닥 하던 사업가였다고 얼마 전까지도 큰 소리치던 자신이 10,000원짜리 2장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가슴에 고였습니다. 고윤희는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규영과의 재회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도무지 가시지 않았습니다. 17년 만에 마주 앉은 딸에게 1,000만 원을 내밀고도 포옹 한 번 하지 못한 자신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냉정하게 선을 그은 건 재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냉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규영이 어릴 때 입던 분홍색 원피스가 문득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원피스를 입고 현관 앞에 쭈그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리던 작은 뒷모습이 17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고윤희는 장훈태가 출근한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면서도 대체 어디를 가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이고 머리는 한참 뒤에야 따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내린 곳은 규영이 일하는 피부과 앞이었습니다. 건물 유리문 너머로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윤희는 건물 맞은편 카페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규영이 보일까? 잘 지내고 있는 건지. 환자를 보며 웃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다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에 반사된 건 규영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자기 자신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고윤희는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유리문까지 불과 10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걸음이 17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할 것인지, 규영이 반가워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냉정하게 돌아설 것인지. 갖은 생각이 발끝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고윤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돌아서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가정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스스로 깨트릴 순 없었습니다. 돌아서는 고윤희의 뒷모습을 카페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가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고윤희는 눈가가 젖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종잡을 수 없는 비구름이 뭉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윤희가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장훈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장훈태가 아내의 얼굴을 조용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왔어요? 고윤희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왔어요. 날씨가 좋길래. 장훈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가에 남은 붉은 기운을, 주름 사이로 번진 피곤함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규영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장훈태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아내의 등을 살폈습니다. 당신 자식이면 내 자식이라 했던 그 말을 장훈태는 지금도 진심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안은 오후의 느긋한 시간대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점심 배달이 끝나고 저녁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짧은 틈이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반찬통들이 반쯤 비어가고 오후 햇살이 유리 냉장고 문에 비스듬히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학교를 마치고 반찬 가게로 뛰어들어오더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카운터 옆 의자에 걸터앉아 조응식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한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흥식 아저씨, 아저씨가 말해준 거 있잖아요. 그 게임 아저씨랑 우리 엄마 이야기요. 조응식이 배달 상자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며 부산 사투리로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결이야. 그게 무슨 얘긴데 또. 네 숙제부터 해라. 한결이 의자에서 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엄마랑 그 아저씨가 엄청 좋아했다고. 그런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니래요. 아저씨한테 물어봐도 같이 일만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둘 다 눈이 이상해졌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조응식의 얼굴에 진땀이 배어들었습니다. 무심코 흘린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결의 눈빛은 8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바로 알아챌 것 같은 날카롭고 야무진 시선이었습니다. 조응식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기. 뭐 옛날 일이니까. 아저씨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한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잘 모르면서 왜 말해줬어요? 아저씨가 먼저 말했잖아요. 엄청 좋아했다고, 좋아 죽었다고. 조응식이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한결의 집요함은 유명했지만 이 주제에서 이 정도로 물고 늘어질 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규림에게 혼날 게 뻔한 자신의 처지가 떠올라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결이 두 팔을 꼬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혹시 우리 아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조응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조응식이 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결이야. 그런 게 아니라. 네 엄마한테 들으면 아저씨 등짝에 바람 구멍 나는 기라. 그 모습을 주방 안쪽에서 지켜보던 박수남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결이가 아빠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진지했습니다. 박수남은 조응식 쪽으로 고개를 돌려 눈짓을 보냈습니다. 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조응식이 얼른 입을 다물었지만 한결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불씨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구석 자리로 가서 숙제를 펼쳤지만 연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결의 머릿속은 온통 게임 아저씨와 엄마 사이의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규림은 반찬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배달 네 군데를 돌았고 돌아오면 저녁 메뉴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쉬면 생각이 시작되고 생각이 시작되면 김무진의 얼굴이 떠오르니까요. 8년 전 묘소 앞에서 사랑한다 말하던 그 얼굴이, 경찰서 앞에서 독서를 내뱉던 그 얼굴이 번갈아가며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규림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규림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화면을 흘깃 보았습니다. 김무진이었습니다. 오늘만 3번째였습니다. 규림은 전화를 받지 않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떨리는 손을 배달 가방 끈으로 꾹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멈추고 나서야 규림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통 한 통 거절할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실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찬 가게에 돌아온 규림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물을 썰고 양념장을 버무리는 동안에도 휴대폰은 2번 더 울렸습니다. 한 번은 문자였습니다. 규림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8년 전에 자신이 왜 그를 떠났는지, 왜 일부러 모질게 굴었는지 그 이유를 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무진이 모든 걸 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진 곁에 돌아가면 한결이라는 존재가 무진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진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가문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규림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응식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며 규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규림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주방 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땀이었습니다. 조응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규림 씨,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울리던데. 규림이 물을 썰던 손을 멈추지 않고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모르는 번호에서 자꾸 와서. 조응식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9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규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가 가장 힘든 때라는 걸 조응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림이 고개를 숙이고 물을 써는 동안 칼날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무의 즙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조응식은 입술을 꾹 다물고 쓰레기를 치우러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규림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을 감추는 법은 8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의 떨림까지 감추는 법은 아직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조리대 위를 천천히 덮어갔습니다. 다솔로 레스토랑은 저녁 영업을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주방에서 소스를 조리는 냄비가 보글거리고 웨이터들이 테이블 위 냅킨을 가지런히 접는 사이 김무진은 조리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나이프가 들려 있었지만 당근 위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근 위에 맺힌 물방울이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습니다. 박정우가 사무실에서 나오며 김무진 옆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한참 그를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전화 안 받더라? 김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3번 걸었어. 문자도 했고. 다시 폈어. 박정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친자 확인 검사 밀어붙여야 해. 안 그러면 평생 이러고 있을 거야. 김무진이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응할 리가 없잖아.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고 그렇게 잘라 말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박정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세게 밀어낼 이유가 없는 거지. 오히려 그게 증거 아니야? 감출 게 있으니까 밀어내는 거라고. 양다리 걸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도 알잖아. 김무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정우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결의 취향, MBTI 햄버거 먹는 방식까지 자신과 판박이인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아니라는 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케첩 묻은 입으로 환하게 웃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무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규림인가 싶어 빠르게 화면을 확인했지만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병원 번호처럼 보였습니다. 김무진이 미간을 좁히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약 확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무진은 잘못 걸린 전화라 여기고 끊으려다가 병원 이름을 듣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누구의 입에서 나온 이름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분명 스친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김무진이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지 이거? 박정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뭔데? 무슨 전화야?
김무진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잘못 온 전화인 것 같은데. 그 병원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박정우가 어깨를 으쓱했지만 김무진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떨쳐내려 해도 떨쳐지지 않는 어떤 감이 뒤통수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다시 나이프를 들었지만 당근 위에 올린 칼날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규영은 강성욱과 함께 청첩장 시안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아직 확정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5종류의 시안 샘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규영은 깔끔한 아이보리색 디자인에 금박 글씨가 올라간 시안을 골라 강성욱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성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규영아, 역시 네 안목이 좋아. 이걸로 하자. 규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안을 정리하는 사이 강성욱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두고 간 서류 가방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규영은 혼수 목록을 정리하려고 서류 가방 옆에 파일을 꺼내다가 가방 지퍼 틈으로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종이를 밀어 넣으려다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진료 예약증이었습니다. 강성욱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름. 며칠 전 강성욱의 휴대폰 알림에서 스쳤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규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예약증을 들고 있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규영은 재빠르게 예약증의 내용을 훑었습니다. 진료 과목은 종양내과. 환자 이름은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나이는 31. 날짜는 이틀 전. 강성욱이 거래처 서류가 있다며 늦게까지 나갔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규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딱딱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 광고라던 알림, 거래처 서류라던 핑계, 그리고 종양내과 예약증. 모든 거짓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규영은 예약증 속 환자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듯 한 글자씩 되뇌었습니다. 이 이름이 앞으로 자신의 결혼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강성욱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보고 있어? 규영은 이미 예약증을 원래 자리에 밀어넣은 뒤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혼수 목록 정리하고 있었어. 25명이나 되는 시댁 어른들 선물, 이거 만만치 않네. 강성욱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집이 좀 식구가 많아서. 내가 정리해 줄까? 규영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강성욱이 안심한 듯 옆에 앉아 규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규영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미소 아래에서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종양내과. 낯선 여자 이름. 31. 그리고 거짓말. 규영은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욱의 팔이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규영의 몸은 이미 한 뼘쯤 멀어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규영은 강성욱에게 저녁을 먹자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연인들이 소곤거리고 웨이터가 조용히 오가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지만 규영의 눈빛은 와인잔 너머로 강성욱의 모든 움직임을 빠짐없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규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자기 요즘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지? 강성욱이 파스타를 포크에 감으며 웃었습니다. 나? 아닌데. 왜 갑자기? 규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까 가방에서 병원 서류가 좀 보여서. 종양내과던데. 강성욱의 포크를 잡은 손이 찰나 멈칫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동요였습니다. 1초도 채 되지 않는 멈춤이었지만 손에 안 보는 인생을 살아온 규영의 눈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파스타 면이 포크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강성욱이 여유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지인이 좀 아파서. 지난달부터 병문안을 다니고 있거든.
이것저것 챙겨줄 게 있어서 서류도 좀 들고 다녀. 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종양내과라니. 많이 아프신가 보네. 어떤 분인데? 강성욱이 와인잔을 들며 답했습니다. 대학 때 친구야. 오래된 사이인데 갑자기 아프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규영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우리 자기는. 그 친구분도 복이 있으시다. 강성욱이 웃었습니다. 특유의 여유롭고 능숙한 미소였습니다. 위기를 넘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규영은 보았습니다. 강성욱이 와인잔을 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잔 표면 위로 와인이 아주 조금 출렁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규영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지인의 병문 안 치고는 종양내과 예약증을 자기 가방에 넣고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학 친구라 했는데 예약증의 환자 나이는 31, 강성욱보다 8살이나 어렸습니다. 같은 과 동기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규영의 이에 타산적 촉이 날카롭게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고 손해보지 않는 성격답게 감정보다 먼저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 남자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규영이 후식을 고르는 척하며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메뉴판 뒤로 감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결혼은 인생 최대의 투자이고 투자 전의 실사는 필수였습니다. 규영은 디저트를 주문하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강성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행동을 향한 결기였습니다. 티라미수 접시가 테이블에 놓이는 동안 규영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일의 계획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홍옥선은 서재에 앉아 비서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감 뒷조사. 아들 김무진이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홍옥선은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어떤 일이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그림 아래 원목 테이블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반찬가게 직원 한규림이라는 이름과 기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33살 미혼, 8살 아들 한결. 홍옥선의 눈꼬리가 가늘어졌습니다. 8년 전 무진에게서 떼어낸 그 알바생이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때 분명히 정리한 줄 알았습니다. 1억을 쥐어주고 깨끗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아직도 아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홍옥선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즐기기도 하지. 억대를 쥐어줘도 안 사라지는 건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니 사진이 나왔습니다. 반찬가게 앞에서 배달 가방을 메고 서 있는 여자의 옆모습이었습니다. 홍옥선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문득 미간을 좁혔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보았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끝자락에서 무언가가 아른거렸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홍옥선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진과 똑같은 인물의 사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 다른 날짜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홍옥선이 비서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왜 2장이야? 같은 사람 아니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다른 건으로 의뢰하신 조사 자료와 인물이 겹쳐서 함께 넣었습니다. 홍옥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건. 그건 고윤희 쪽에서 의뢰한 뒷조사였습니다. 고윤희의 의붓딸 장서현의 연적으로 지목된 여자를 조사하라는 건이었습니다. 그 대상과 무진의 며느리감 후보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홍옥선은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연치고는 기묘한 겹침이었습니다. 홍옥선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하고 장 회장 집안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는 거야? 홍옥선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내려갔습니다. 한 여자가 2 집안의 신경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홍옥선은 서류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8년 전에 끝냈다고 생각한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홍옥선은 비서에게 조사를 계속하라 지시한 뒤 서재 불을 끄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진 반찬 가게 주방에서 규림과 조응식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결은 안쪽 방에서 이미 잠이 들었고 박수남도 일찍 들어간 뒤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규림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 2잔이 놓여 있었고 주방 한 구석에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규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좀 들어줄래요? 조응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말해봐, 규림씨. 아까부터 얼굴이 안 좋던데. 규림이 손가락으로 커피잔 가장자리를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결이가 김무진 씨를 게임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결이가 자꾸 그 아저씨가 아빠 아니냐고 물어요. 주변에서도 둘이 닮았다고 하고.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죠? 조응식이 멈칫했습니다. 규림이 이 이야기를 직접 꺼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조응식은 대답을 고르느라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커피잔 손잡이를 무의미하게 돌렸다 놓았다 했습니다. 규림의 눈빛이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눈빛이었습니다. 조응식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닮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결이가 좋아하는 거 표정, 성격까지. 햄버거 먹을 때 케첩 먼저 찍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규림 씨가 말해주지 않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광등에서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주방을 채웠습니다. 규림의 손가락이 커피잔 위를 떠돌다가 결국 멈추었습니다. 규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처가 됐어요, 결이한테. 아빠가 없는 게.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아빠라는 자리는 엄마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하면 결이 표정이 달라져요. 억지로 웃거든요. 8살짜리가. 그래서 결이가 김무진 씨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결이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죠. 조응식이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규림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규림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진짜 이유의 바깥쪽이었습니다. 왜 8년을 숨겼는지, 왜 무진을 밀어냈는지 그 핵심에 대해서는 규림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응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림 씨, 다 안 말해줘도 돼요. 근데 혼자 안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듣는 것쯤은 할 수 있잖아요. 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울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규림이 짧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오빠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조응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은 커피잔을 들고 일어나 싱크대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는 조응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9년을 곁에 있어도 규림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발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주방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이틀 뒤 규영은 피부과 진료를 일찍 마치고 병원 주차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벗어 뒷좌석에 걸어두고 운전석에 몸을 기댄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성욱의 차량 번호가 적힌 메모와 함께 지도 앱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규영은 어젯밤 강성욱이 잠든 사이 그의 차 블랙박스 앱 계정에 접속해 최근 한 달간의 주행 기록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강성욱이 평소 쓰는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그 남자는 규영의 관찰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규영의 입술이 얇게 일그러졌습니다. 동선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같은 시간대에 같은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경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라던 날, 지인 결혼식 준비 회의라던 날, 밤늦게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겠다던 날. 전부 그 병원이었습니다. 예외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규영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강성욱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숨기면서 나한테는 매일 웃고 있었어. 규영은 냉정하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손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판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상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판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뒤로 강성욱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완벽하고 빈틈없는 그 미소. 청혼하던 날 무릎을 꿇으며 지었던 그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정함이 아니라 방어막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영은 눈을 뜨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강성욱은 오후 3시에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동선 패턴으로 보면 오늘도 그 병원에 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규영은 백미러를 조정하고 선글라스를 꺼내 쓴 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규영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얼굴에 설렘이 아닌 불안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오후 햇살이 쏟아졌지만 규영의 눈에는 그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욱의 사무실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규영은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조용한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달렸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핸들 위의 손가락이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밝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르는 채로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규영은 강성욱의 사무실 근처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선글라스 너머로 건물 입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규영은 강성욱의 사무실 근처 카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자 강성욱의 검은 세단이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규영은 차 2대 간격을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강성욱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도심 외곽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하며 규영의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도심을 빠져나가 외곽 도로로 접어들자 차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규영은 거리를 더 벌렸지만 강성욱의 세단을 시야에서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강성욱의 차가 한적한 도로변의 요양병원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규영은 병원에서 50m쯤 떨어진 길가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에서 확인한 바로 그 병원이 맞았습니다. 거래처 미팅은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규영은 차 안에서 강성욱이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 선 강성욱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양복 재킷을 여미고 어깨를 한번 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규영 앞에서 보여주던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아니라 어딘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규영은 5분을 더 기다린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글라스 위에 마스크를 올리고 병원 건물 옆 산책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정원에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휠체어를 탄 환자 한두 명이 간호사와 함께 느릿느릿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꽃밭에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규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규영은 건물 측면의 창문을 따라 시선을 올렸습니다. 5층 복도 끝에 불이 켜진 병실 하나가 보였습니다. 규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스펙, 완벽한 매너, 흠잡을 데 없는 웃음 뒤에 이런 곳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한적한 외곽의 요양병원을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오는 남자. 거래처라 둘러대고 지인 병문 아니라 거짓말하면서까지 숨기는 이유가 뭘까요? 규영은 마스크 위로 차가워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안에 강성욱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정체를 규영은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규영은 병원 비상구 쪽 출입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 뒤축이 잔디밭 경계석에 걸렸지만 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철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규영은 한 번 깊이 숨을 들이쉰 뒤 문을 밀었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이 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단통에서 소독약과 콘크리트가 섞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규영은 구두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한 층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규영은 병원 비상계단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를 때마다 구두 뒤축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5층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 복도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북처럼 울렸습니다. 규영은 발소리를 죽이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도 맨 끝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강성욱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누군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규영은 숨을 죽이고 문 옆 벽에 등을 붙인 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면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건 야윈 여인이었습니다. 앙상한 쇠골이 병원복 위로 도드라져 보였고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 짧아진 모습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약봉지와 물컵, 그리고 작은 꽃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성욱이 가져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강성욱은 그 여인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규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강성욱의 얼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여유도 위트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슬픔이었습니다. 규영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간신히 서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강성욱에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토록 숨겨야 했는지, 질문이 줄줄이 밀려왔지만 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욱이 여인의 이마에 손을 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규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주는 다정함과 무엇이 다른지 규영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진짜였습니다. 규영의 눈에서 물기가 차올랐지만 규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입술을 깨물어 맛이 번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였습니다. 규영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채로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규영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이제 숨어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어야 했습니다. 결혼 한 달 전에 이런 진실과 마주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규영은 모르는 척하는 삶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본다 해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했습니다. 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가 이를 악물고 결국 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에 규영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강성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강성욱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규영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완벽한 가면이 처음으로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성욱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규영아, 왜 여기에? 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자기, 저 여자가 누구야? 강성욱이 빠르게 몸을 돌려 병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규영아,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규영이 한 발짝 물러서며 쏘아붙였습니다. 지인 병문안이라며.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앉아있는 게 병문안이야? 이마를 쓸어주는 게? 꽃병까지 가져다 놓고? 강성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웃으며 상황을 넘겼을 그가 지금은 한마디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어떤 말을 골라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 사이로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수액기계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규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했지. 거래처, 지인 병문안, 성형외과 광고. 전부 다 이 병원에 오기 위한 핑계였어. 블랙박스 기록 다 봤어.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여기 왔더라.
강성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도 명확했습니다. 규영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아래에는 배신감이,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무너지면 규영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가족은 이미 지워버렸고 혼자 힘으로 세운 삶의 기반은 이 결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규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규영은 그 떨림을 주먹 안에 감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병실 안에서 야윈 여인의 가느다란 기침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강성욱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규영은 그 반응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침소리 한 번에 저렇게 몸이 반응하는 사람이 단순한 지인일 리가 없었습니다. 규영의 손이 주먹 안에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도 끝 비상등의 초록빛이 두 사람 위로 희미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규영은 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복도에서, 이 침묵 속에서 끝까지. 강성욱의 눈에 어린 두려움이 규영의 시선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완벽한 남자의 완벽한 균열이었습니다. 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답해. 저 여자가 누구야? 한마디면 돼. 강성욱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강성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한부야.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야. 규영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게 답이야? 시한부인 건 알겠어. 그런데 자기한테 그 사람이 뭔데? 친구야? 가족이야? 아니면 그 이상이야? 강성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규영이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청혼할 때도, 웨딩홀을 돌아볼 때도, 시부모 앞에서 인사할 때도 보지 못했던 눈이었습니다. 강성욱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 다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의 침묵이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성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영아,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규영의 눈빛이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결혼 한 달 앞인데 아직은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청첩장은 이미 찍혔고 하객 명단은 200명이 넘고 예단도 다 들어갔어. 그런데 아직은이라고? 강성욱이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부탁이야. 이 일은 결혼이랑 상관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건 진심이야. 이건 그냥 내가 짊어진 짐 같은 거야. 제발 이 일은 묻어줘. 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욱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규영의 머릿속에서 저울이 빠르게 기울었다 돌아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한부 여인. 정체를 밝히지 않는 강성욱. 결혼 한 달 전이라는 시점. 모든 것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강성욱의 눈에 떠있던 그 슬픔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어달라는 말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연락하지 마. 규영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뒤에서 강성욱이 규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규영아. 규영아, 제발. 하지만 규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규영의 손이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계단을 한층 내려갈 때마다 강성욱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오른 규영은 시동을 걸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영은 우는 법을 오래전에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규영은 고개를 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규영은 현관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며 침대까지 걸어가 걸터 앉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라졌습니다.
규영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습니다. 강성욱이 청혼하던 날 건넨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규영은 상자를 열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다이아몬드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반지 표면에 작은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규영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인생 로또라 여겼던 결혼. 가난하고 어지러운 원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그 출구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규영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판단을 그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계산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강성욱이 숨기는 여자, 시한부 선고, 정체를 밝히지 않는 태도, 그러면서도 결혼을 앞두고 사랑한다 말하는 그 남자. 규영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청혼하던 날 강성욱이 무릎을 꿇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너만 보겠다고.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이 돼 진실이 전부는 아니었을까요? 이 결혼을 밀어붙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정, 지위, 원가족과의 단절. 하지만 그 대가로 모르는 척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 결혼을 깨면 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면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관방을 전전하고 어머니는 17년 전에 떠났고 언니는 반찬 가게에서 배달을 하고 동생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돌아갈 가족이 있었다면 이 결혼에 이토록 목을 매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운 가족, 지운 만큼의 대가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규영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손해 안 보는 여자야. 그런데 이건 대체 어떻게 해야 손해가 아닌 건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규영의 눈가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젖어들었습니다. 17년 전 엄마가 떠나던 날에도 비가 왔다는 걸 규영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규영은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비가 그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 비가 내리는 골목길을 김무진이 걷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이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지만 벗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규림의 반찬 가게. 한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박정우에게서 들은 조언이 그리고 걸려온 낯선 병원 전화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치 발이 기억하는 길처럼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반찬 가게는 이미 영업을 마친 뒤였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 유리창에 가로등 불빛이 비에 번져 흐릿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글씨가 빗물에 씻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무진은 유리창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8년 전 이 근처 골목에서 규림과 처음 걸었던 기억이 빗소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김무진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무슨 소용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림은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줄 리가 없었습니다. 김무진은 한 발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다음 발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한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저씨가 혹시 우리 아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빗소리보다 크게 김무진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불빛이 스쳤습니다. 주방 쪽 작은 등이었습니다. 규림이 안에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건지 잠이 오지 않아 정리할 게 남아 있었던 건지
규림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유리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김무진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규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컵이 기울었지만 규림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김무진도 규림을 보았습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유리문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빗소리만 가게 앞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무진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8년의 시간이 유리문 한 장으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리문을 열면 무엇이 시작될지, 열지 않으면 무엇이 끝나는 건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직은 아무도 손잡이에 손을 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온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8살 한결은 아빠라는 빈자리를 향해 제 발로 걸어가고 있고, 규영은 완벽하다 믿었던 결혼 앞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과 마주합니다. 규림과 김무진 사이에는 여전히 유리문 한 장만큼의 거리가 8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무겁게 놓여 있습니다. 고윤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딸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고, 홍옥선은 8년 전 끝냈다고 생각한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되돌아오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오늘도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한결이라는 아이를 지켜보고 있으면 마음이 묘하게 아려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빠라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그리라는 숙제에 엄마를 그리고 아빠는 점 하나로 남긴 아이였지요. 친구들의 아빠 이야기를 하면 한결의 표정이 달라진다고 규림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다고요. 8살짜리가 그런 웃음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결이 김무진을 만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 케첩을 먼저 찍는 방식이 같고, 좋아하는 것이 같고, 성격까지 판박이라는 걸 아이는 제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서로 악플을 주고받던 상대가 알고 보니 김무진이었다는 것도 우연이라 하기에는 묘한 인연이었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결이 단순히 아빠를 그리워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는 조응식에게 옛날에 엄마랑 그 아저씨가 엄청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김무진에게 직접 엄마와 좋아하는 사이였냐고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8살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어른들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걸 한결은 이미 알아챈 상태였습니다. 규림이 한결 앞에서 김무진을 게임 아저씨라 부르게 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 단속하는 모습에서 규림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한결의 의심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눈이 달라지는 걸 잡아내는 아이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요. 김무진 역시 한결에게 이끌리는 자신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할 만큼 확신이 굳어져 있으면서도 규림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는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박정우마저 그 아이가 조응식을 하나도 닮지 않았다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요. 게임 아이템으로 한결의 환심을 사서 몰래 불러내 함께 햄버거를 먹던 그 자리에서 김무진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결이 던진 질문 하나가 김무진의 8년을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의 존재가 규림과 김무진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영이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하게 명문의대에 진학했고 시댁의 부모가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장훈태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워 상견례를 넘기고 17년 만에 만난 친어머니 고윤희에게는 냉정하게 선을 그은 것도 모두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규영에게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지러운 원가족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그런 규영 앞에 강성욱이라는 변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외모와 매너, 넓은 지식과 위트까지 갖춘 이 남자에게 규영은 흠잡을 곳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얼굴도 학벌도 괜찮고 무엇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며 인성 따위는 볼 것도 없이 결혼을 저울질했던 것이 규영다운 판단이었지요. 그런데 강성욱에게는 처음부터 무언가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인을 곁에서 지키며 반드시 살려내겠다 다짐하는 모습이 이미 드러난 바 있었으니까요. 규영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 비밀을 모른 척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득이 없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규영입니다. 강성욱의 휴대폰 알림 하나, 가방 속 서류 한 장도 놓치지 않을 눈을 가진 사람이지요. 결혼을 밀어붙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모르는 척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결혼을 깨면 돌아갈 곳이 없는 규영의 처지가 앞으로 이야기에서 가장 팽팽한 줄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온 규영의 결혼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강성욱의 비밀 앞에서 규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윤희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의붓딸 장서연이 김무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자 고윤희는 딸을 다독이며 그 연족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섰지요. 박정우에게 연락처를 캐묻는 장면에서 고윤희의 어머니로서의 결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고윤희가 쫓고 있는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친딸 규림이라는 사실을 당사자 둘 다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아이러니는 처음부터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홍옥선이 장훈태 집에 찾아가 고윤희가 차린 등뼈찜에 반해 사돈을 맺자며 앉아 아들이 만나는 여자를 가난한 집안의 고졸의 동생만 딸린 꽃뱀이라 험담했을 때가 있었지요. 그때 고윤희는 그 여자가 제 딸인 줄도 모른 채 무언가 좋은 점이 있으니 만나는 것 아니겠냐며 저도 모르게 딸을 감쌌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 의식보다 먼저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규림의 친모가 고윤희이고 고윤희의 의붓딸이 장서연이며 그 장서연이 김무진의 첫사랑이라는 복잡한 연결고리를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고윤희가 뒷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친딸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셈인데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 될 것입니다. 17년 전 이혼당해 쫓겨나며 아이들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규림에게는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다고 했지요. 자신이 이 집에 없다면 장녀인 규림이라도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없이 새벽 4시부터 배달과 살림을 하며 24시간을 숙제처럼 살아온 규림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처가 만나는 그 지점이 앞으로 이 드라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규림과 김무진의 관계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8년 전 규림은 김무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일부러 속물을 연기하고 녹음기를 남기며 떠났지요. 재벌인 줄 알았을 때는 좋았지만 빈털터리가 된 김무진은 매력이 없다고 그 모진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난 것이었으니까요. 녹음기를 건네며 이 정도는 돼야 김무진의 마음이 끝날 거라 했던 그 말에 규림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도 규림은 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김무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한결이 김무진과 무관한 아들이라 잘라 말하며 매몰차게 밀어내고 있지요. 규림이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김무진 곁에 돌아가면 한결이라는 존재가 그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홍옥선이 어떤 사람인지 규림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억을 내밀며 헤어지라 했던 그 어머니 밑에 아들과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무진 쪽에서 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8년 전 누나와 어머니가 규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규림이 제발로 1억을 요구했다는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규림이 양다리를 걸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김무진이니까요. 아니라는 답을 들었는데도 아닌 것 같지가 않다는 김무진의 말이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전을 부치다 태워먹고 함박 스테이크를 굽다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란히 스쳐간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신메뉴를 개발하며 맛없다고 고집을 부리던 김무진이 한결의 연락 한 통에 기분이 확 풀려 그 요리가 맛있게 느껴졌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규림의 반찬이 배달되었는데 두 사람은 끝내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고 엇갈린 장면까지 생각하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돌아오는 힘이 세지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비오는 밤 반찬 가게 앞에 서 있는 김무진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8년의 시간이 압축되는 그 장면에서 어떤 전환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두 부모가 있습니다. 홍옥선과 한석중이지요. 홍옥선은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고 남편 형제들과 피 말리는 전쟁을 치르며 동윤그룹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답게 어떤 일이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성격이지요. 8년 전 규림에게 1억을 쥐어주고 정리한 줄 알았던 일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홍옥선의 촉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홍옥선이 규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윤희 쪽에서 의뢰한 뒷조사 대상과 같은 인물이라는 겹침이 드러납니다. 한 여자가 동윤그룹과
장훈태 집안 두 곳의 신경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 홍옥선에게는 석연치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규림을 둘러싼 관계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석중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기로 날리고 초폭에게 쫓겨 구타당하고 딸에게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한 채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을 놓고 전전긍긍하면서도 아들 한규호에게 손을 벌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참담합니다. 여전히 한 방만 터지면 만회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아버지의 끝은 어디일까요? 한규호가 제비짓에 발을 담근 것도 결국 이 아버지가 친 사고의 뒷수습 때문이었습니다. 한석중 한 사람이 온 가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지요. 홍옥선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어머니이고 한석중은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 아버지입니다. 같은 부모라는 이름 아래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장칼국수집에서 이미 마주쳤다는 폭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언짢아하며 부딪혔지만 아직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지요. 한석중이 규림의 아버지라는 것을 홍옥선이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홍옥선이 김무진의 어머니라는 것을 한석중이 알게 되는 순간, 두 사람의 충돌이 규림과 김무진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눈여겨보셔야 하겠습니다. 조응식이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9년 전 규림에게 반했지만 김무진의 어무가 워낙 상당해서 고백 한 번 못 해보고 끝난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조응식은 남자 사람 친구로 포지션을 정하고 규림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좋아해주고 나쁜 일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욕해줄 수 있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인 것이지요. 한결에게도 조응식은 특별한 어른입니다. 아이를 데리러 경찰서까지 달려오고 일상 속에서 한결을 챙기는 사람이니까요. 한결이 조응식에게 혹시 제 아빠인지 넌지시 떠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어른이 조응식이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조응식이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한결의 머릿속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옛날에 엄마랑 그 아저씨가 엄청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아이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결의 집요한 추궁에 조응식은 진땀을 빼지만 이미 아이의 머릿속에는 게임 아저씨가 아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죠. 규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가 가장 힘든 때라는 걸 조응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9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표정이 있는 법이지요. 규림이 닮은 점이 있다는 걸 조응식도 인정했습니다. 한결이 좋아하는 것, 표정, 성격까지, 그리고 햄버거를 먹을 때 케첩 먼저 찍는 것까지 김무진과 같다는 걸 조응식은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림이 말해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며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조응식의 방식이었지요. 규림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조응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는 조응식의 어깨가 떨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조응식의 마음이 앞으로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될지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중심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습니다. 한결은 아빠의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규영은 예비신랑의 진실과 맞닥뜨리게 되었으며 고윤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딸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규림과 김무진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유림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멈춰 서 있지요. 각자의 진실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이 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 감춰진 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무엇이 달라져 있을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